예, 저희들이 있는 곳은 하노이 시내에 있는 어느 호텔 테라스에 많은 다른 방송사들과 함께 세트를 이렇게 특별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 떨어진다면은 좀 서늘한 그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그렇게 더운 곳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다시 갖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저희 제작진이 이미 한 일주일 전에 도착했습니다만 그때 이후에 미세먼지가 풀린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햇빛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해서 계속 좀 흐린 상태에서 이렇게 먼지가 좀 극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와서 들어봤더니 베트남의 오토바이가 무려 1억 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노이 지역에만 500만 대가 넘고요. 베트남 전국으로 치면 1억 대가 된다고 하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오토바이는 전국적으로 등록된 것이 200만 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여기는 오토바이가 많고 그것이 공기오염의 주범이 아닌가 싶습니다. 날씨는 계속 그런 흐려 있는 상태고 한데 글쎄요, 먼지나 날씨나 이것과 상관없이 북미 회담은 좀 아주 깨끗하게 잘 끝났으면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저희 제작진이 마련한 특설 세트에서 지금 뉴스룸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전용기 에어포스 원이 워싱턴을 출발한 지 이제 17시간이 좀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용기에서는 트위터에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고대한다 이렇게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죠. 베트남 현지에 먼저 도착해 있는 핵심 참모들에게 실시간 보고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착 예정지인 베트남 노이바이 공항을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워싱턴에 있던 김현기 특파원이 먼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자, 노이바이 공항 바깥쪽에 있는 건가요? 예, 지금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이는 뒷문이요, 바로 귀빈용 차량이 출입을 하는 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을 하게 되면 바로 이 문을 나와서 바로 숙소인 메리어트 호텔로 향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백악관 기자단은요, 이미 4시간 전부터 뒤로 보이는 별도의 건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기 직전까지 격리된 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는 지금 JTBC 취재진은 밖으로 나와서 약 200m 뒤쪽으로 보이는 활주로에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이 도착하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혹시 에어포스 원의 도착 시간은 좀 확인이 됐습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2시간 반 정도 후인 한국 시간 밤 11시 15분쯤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활주로에 내린 뒤 별도의 행사 없이 바로 대통령 전용차인 비스트를 타고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인 메리어트 호텔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교통 통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약 30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메리어트 호텔에 도착한 뒤 별도의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에어포스 원에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같이 타고 있는지 확인이 되는지요? 예, 에어포스 원에는 트럼프 대통령 이외에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멀비아니 대통령 비서실장 대행 등이 타고 있습니다. 다만 주목할 점은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때와는 달리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동승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경우는 이미 반나절 전인 오늘 오전에 하노이에 도착해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경우는 이 하노이 회담이 끝난 직후인 28일 저녁에 별도로 필리핀으로 향할 일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전용기를 타고 이곳에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존 볼튼 보좌관의 경우 국내 일부 언론 보도에서 에어포스 원을 같이 동승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숙소인 메리어트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는 볼튼 보좌관을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볼턴이 에어포스에 타지 않은 건 왜 그럴까요? 네, 강경파 볼튼의 경우는 그동안 대북 선제 타격론이라든지 리비아식 핵폐기 이론을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존 볼튼 보좌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반감, 이런 저항감을 고려해서 배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존 볼튼 보좌관의 경우는 내일로 예정된 만찬에도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오늘 오전에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인 멜리아 호텔에 설치되기로 돼 있던 백악관 기자단의 프레스 센터가 급거
국제 미디어 센터로 옮겨졌는데요.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트럼프는 원래 그 주요 행사 전에 뭔가 좀 트위터를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곤 하는데 이번에도 관련한 메시지를 내놨죠. 예, 예상대로 트럼프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트위터를 통해서 내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을 위해 베트남으로 가고 있다. 아주 건설적인 회담이 될 것으로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출국 직전에 밝힌 트위터를 통해서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현명한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한은 항상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룰 준비가 돼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는 늘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하는 말이긴 합니다. 다만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은 북한에 대해서 보다 유연한 조치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노이의 노이바이 공항에 나가 있는 김현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반나절 만에 끝난 1차 싱가포르 회담과는 달리 이번 2차 회담은 1박 2일 동안 열립니다. 두 사람은 최소한 5번 이상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수미 기자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북미 회담의 흐름을 간략하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일 해질녘 처음 만납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하노이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을 만나 두 정상이 27일 저녁 간단한 단독 회담 이후 만찬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곁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이 앉습니다. 김 위원장의 배석자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영철 부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 등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소는 북한과 미국 의전팀이 함께 시설을 점검한 오페라 하우스가 유력하게 꼽힙니다.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공연만 본 뒤 인근 영빈관으로 이동해 식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28일에는 단독 회담과 공식 오찬, 확대 회담을 거쳐 공동 서명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산책을 하는 등 깜짝 이벤트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낮 베트남 주석 총리를 연달아 만나고 모레 김 위원장과의 회담 직후 미국으로 떠납니다. 김 위원장은 다음 달 2일까지 머물며 북베트남 정상회담과 산업 현장 시찰 등의 일정을 소화할 전망입니다. JTBC 심소희입니다. 예, 회담 일정은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이 나왔지만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담장이 어디가 될지는 공식적으로 발표가 없습니다. 물론 유력한 후보지에선 오늘도 회담 준비를 볼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김소연 기자가 메트로폴 호텔 앞에 나가 있는데 잠깐 좀 연결하겠습니다. 김소연 기자, 제가 낮에 메트로폴 호텔을 잠깐 들렀다 왔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한테는. 물론 경비 병력은 서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상황이 어땠습니까? 전체적으로? 네, 우선 제가 호텔 바깥쪽부터 좀 보여드리면요. 지금 베트남 국영방송인 VTV의 중계차가 아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뒤로 보이는 게 호텔의 연문인데 지금 무장 경찰이 지키고 있죠. 이곳으로 오늘 미국 측 관계자들이 장비를 들어가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약 3시간 전쯤엔 폭발물 탐지반도 투입돼서 내부 정원 구석구석을 살폈고요. 이른 오후까지만 해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호텔 출입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투숙객이 아니면 좀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투숙객들도 가슴에 게스트, 한국말로는 호텔 손님이라고 적힌 명패를 달고 있고 또 짐도 보안 검색들을 다 통과시켜야 들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회담 장소로 매우 유력하다고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김소연 기자가 얘기한 대로 낮에는 아무나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들어가 봤더니 호텔이 이렇게 크진 않은데 이게 100년이 넘은 호텔이라고 하더군요. 좀 유서 깊은 오래된 호텔이고 시설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오래된 그런 분위기가 나와서 뭐랄까요, 정상회담 하기에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지만 좀 작게는 느껴지던데 어떨까요? 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 이 건물을 보시면 이게 하나의 건물 같지만 안에서 보면 기귿자의 구조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미리 찍어놓은 드론 영상을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이 구관과 신관 사이에 정원과 수영장 그리고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정상이 식사를 하고 회담을 하고 산책을 하는 동선을 짜기에 어려움이 없어 보이고 그런 트여 있지 않아서 보안 유리합니다. 이 120년 가까이 된 건물로 이곳 하노이 시민들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인 메리어트 호텔보다도 한 수 위로 친다고 하고요. 실제로 지난 일주일 동안 이곳을 취재하면서 웨딩 촬영을 하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중간에 화면이 조금 고르진 않았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양국 정상 숙소에서 거리라든가 입지는 어떻습니까? 대략 한 가운데 정도 되진 않나요? 가운데는 아니고요. 우선 김 위원장의 숙소인 멜리아 호텔에서는 약 차로 8분,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인 메리어트 호텔에서는 30분 정도 걸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를 한 걸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정상의 경우에 경험이 많은 미국 측 입장에서 거리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이곳은 만찬이나 행사장으로 쓰일 걸로 보이는 길 건너의 영빈관과 또 오페라 하우스와도 걸어서 1,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아까 120년 된 건물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 안내판을 보니까 1901년에 이제 세워진 호텔이라고 돼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역사적인 의미도 꽤 있는 장소라고요. 네, 1901년. 네, 말씀하신 대로 1901년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베트남 전대 손님들을 폭격해서 숨겼던 그런 방공호도 보존이 돼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이 문이 잠겨 있어서 직접 안까지 들어가 보진 못했는데 평소에는 투어 프로그램까지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호텔 전체가 하나의 작은 역사 박물관 같은 곳입니다. 또 1997년엔 맥나마라 전 미 국방장관과 응우엔 꼬탁 전 베트남 외무장관, 그러니까 베트남전의 주역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노이 대화라는 걸 했습니다. 비극을 막기 위해선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예, 김소연 기자가 지금 정상회담 장소로 매우 유력한 메트로폴 호텔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싱가포르 회담에서 가장 네. 예. 지난번에 싱가포르 회담에서 가장 주목을 끌었던 건 두 정상이 배석자 없이 호텔을 산책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최소 5차례 이상 만날 예정인데 두 정상 간 친밀도를 보여주는 돌발 장면이 나온다면 회담 성과도 더욱 낙관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8개월 만에 하노이에서 다시 만난 두 정상의 첫 대면은 가벼운 환담 뒤 만찬으로 시작됩니다.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과 달리 만찬이 포함된 게 이번 하노이 회담의 가장 다른 점입니다. 두 정상이 와인과 콜라를 잔에 담아 건배할 경우 회담 분위기는 더욱 고조될 수 있습니다. 이튿날 정상 간 단독 회담으로 큰 틀의 합의를 한 후 참모들과 함께하는 확대 회담으로 빈 곳을 메워가는 방식은 싱가포르 때와 비슷합니다. 회담 중간엔 지난 싱가포르 때처럼 깜짝 이벤트가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당시 두 정상은 배석자는 물론 통역도 없이 호텔 산책로를 함께 걸었습니다. Really fantastic meeting. A lot of progress. Really very positive. I think better than anybody could have expected.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 의전 차량 비스트의 내부를 공개하는 파격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두 정상이 1박 2일간 만들어낼 새로운 드라마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네, 확대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옆을 누가 지킬지도 관심입니다. 1차 때도 카운터파트였던 김영철 당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번에도 배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평양과 하노이에서 실무 협상을 이어간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가 배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당시에도 두 정상은 단독 회담 이후 확대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양옆으론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자리했습니다. 여기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배석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4명이 확대 회담에 나섰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옆으로는 이수용 당 부위원장이 켈리 비서실장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맞은편엔 김영철 부위원장이 앉았습니다. 또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앞자리엔 이용호 외무상이 자리했습니다. 모레 열릴 예정인 확대회담에서 미국 측은 존 볼턴 보좌관 자리를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대신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백악관 풀기자단이 보내온 미국 측 수행원 명단에 볼턴 보좌관 이름이 빠져 있는 데다 실무 협상을 주도해온 비건 대표가 배석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분석입니다. 만약 비건 대표가 미국 측 배석자가 된다면 비건 대표의 카운터파트였던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가 이용호 외무상 자리를 대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켈리 전 비서실장은 믹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으로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네, 회담이 임박하면서 합의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미 양측은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공동 합의문 문구는 두 정상의 단독 회담에서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희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하노이 선언문엔 지난해 싱가포르 합의 사항을 더 구체화한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가장 중요한 한반도 비핵화 부분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경우 미국이 제재를 어디까지 풀어주고 또 체제를 보장해 주느냐가 핵심입니다. 합의문에 영변을 포함한 핵물질 생산시설 전체, 그러니까 미래 핵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길 수 있습니다. 또 핵무기와 핵물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신고한다는 내용이 언급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요구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일부 완화하거나 석유 쿼터 수입을 늘려주는 내용이 담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북미 관계엔 연락사무소 설치가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관계 정상화를 위해 평양과 워싱턴에 각각 연락관을 두는 겁니다. 미국인 북한 여행 금지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가 담길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다음은 한반도 평화체제입니다. 이 북미 두 나라의 종전선언이나 그 다음 단계인 평화선언이 언급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미 중, 그러니까 이 네 나라가 정전선언을 대체할 평화협정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기구를 만든다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가 영변 핵시설 폐기 등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그칠 경우엔 핵이나 경제 등 분야별로 실무협의체를 통해 협상을 이어간다는 문구를 넣을 걸로 관측됩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까지도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강조했던 일본은 2차 회담을 코앞에 두고도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비핵화에 성과가 있더라도 일본은 북한의 인도적 지원과 경제 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경제 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미국에 전달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나오더라도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비핵화가 합의문에 담겨도 북한이 이를 실행한다는 보증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은 시기상조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강경한 방침에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분야도 포함됐다고 했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유엔 아동기금 등 대북 인도 지원을 고려 중인 국제기구에 일본이 낸 분담금을 북한에 쓰지 말라고 통보했다는 겁니다. 마이니치는 대북 경제지원 카드는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카드로 아껴두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안이하게 타협해선 안 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경제 협력 등을 일본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이 한반도 화해 분위기 속에서 도리어 재팬 패싱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